오늘 그 홍민 박사님이 정말 야심차게 연구를 하시고 또 정리를 하신 이 북한 핵 미사일 활동에 관한 분석, 어, 이것도 통계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게 또 큰 일이죠. 네, 그 기초이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진짜 여기서부터는 어떤 연구의 역량 같은 것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또 전략까지도 식별해내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훌륭한 연구를 하셨는데, 오늘 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사회자로서 특별히 하는 역할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대략 먼저 홍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고 한 30분 하시나요? 네. 네, 한 30분 정도.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30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발표를 하신 다음에 국립외교원 황일도 박사님이 먼저 논평하고, 그 다음에 세종연구소 김정섭 박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 박사님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예, 오늘 그 원래 토론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분석이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이제 마련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에 그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으로 북한 핵미사일 활동 분석이 1차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1, 2년 간격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5년 만에 지금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이 이제 새롭게 통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2017년에 이어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그런 통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통계들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유용한 수준으로 공개화돼서 활용하는 어떤 그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국내 자료는 사실상 공개된 장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그 언론상에서나 통계화된 아주 그 단절적인 내용들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계화시켜서 나온 자료는 없고요. 다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일부 몇몇 사이트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향을 통계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국내적으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통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뭐 이 연구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들은 워낙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고도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 또 상당한 이제 위협 인식들이 많이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반적인 그 통계 패턴을 읽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다. 그 말은 결국 다양한 그 정부 기관을 통해서 비공개화된 자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순전히 공개된 정보, 특히 이제 그 우리 군과 미국에 의해서 감지된 핵미사일 활동을 기본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전체적인 통계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를 낸 것 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 일부에 해당돼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을 몇 개 오늘 공개를 하고요. 이후에 조금 이제 패턴을 분석하고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심화된 그 통계나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에 별도의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최종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 열병식에 등장했던 지난 10년 동안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무기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이 주로 핵미사일 활동을 했던 타이밍이 대체적으로 연중 특정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때 정치적인 타이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연관성 분석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을 내용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시기별로 핵미사일 활동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총량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집권기별, 월별, 계절별 핵미사일 활동 건수, 그다음에 각 집권기라는 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사거리별로 미사일 발사 건수와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이후의 발사 패턴, 미사일 종류 식별, 그다음에 김정은 핵미사일 활동 참관 부분, 그다음에 발사 장소와 관련된 통계, 이 부분들을 일단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 자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5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전체 총량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 군에 의해서 또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식별을 하기 시작한 게 1984년부터 첫 식별을 해서 기록화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 현재 2022년 12월 8일이죠. 12월 8일까지 총 38년 동안에 183회의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을 식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로 잡힌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비공개화됐거나 일부 통계를 내고 있는 다른 외국 그 통계 기관과 일부 약간의 오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차는 대체적으로 80년대 일부 오차가 좀 발생하고, 대체적으로 그 이유는 같은 거의 식별 건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시기에 8회, 그다음에 김정일 시기에 28회, 김정은 시기에 146회입니다. 이게 5기간 한 게 아니라 일부 통계치에서 하나 빼는 지금 일이 발생해서요. 146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이 38년 전체 중에서 약 80% 차지할 만큼 김정은 시기에 사실상 핵미사일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예, 6페이지 가시면 전체 활동 건수를 낸 통계입니다. 이 월별 분석은 이 용지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에 다 담지 못했고, 그냥 일단 월별 건수를 제외한 연도별 건수를 전체적으로 합산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 시기에 146건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 장거리 미사일, SLBM,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거나 박사를 우리가 식별했던 미사일 종류들을 쭉 그 발사 건수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그 가로는 발사량입니다. 그러니까 건수하고 발사량은 다르게 식별이 되는데요. 건수는 1회 쏠 때, 그러니까 뭐 2발을 쏘든 3발을 쏘든 그냥 1회 한 건으로 이제 그거를 간주하는 거고요. 그게 뭐 5분 간격 또 20분 간격, 30분 간격이 됐더라도 그걸 한 건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한 건에서 몇 발을 발사했냐 발사량은 가로 안에 이제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기를 보시면은 이제 2012년부터 본격 집권한 걸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올해 2022년이죠. 39건이 총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거리가 23건, 67발을 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죠. 중거리 미사일 2회,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8회, 그다음에 SLBM 1회, 극초음속 2회, 그다음에 순항 중에서 이제 단거리급이 1발, 그다음에 장거리급이 2발, 2회 이렇게 쏘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 건수에 대한 집계는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에만 39회를 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 38년 중에 연간 최대 활동 기록 수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월등히 2022년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에 한참 활동량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기록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든 과거 2016년, 17년과 좀 다른 점은 발사의 그 소위 미사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횟수만큼 종류의 다양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확실히 2010년, 2017년과도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8페이지 각 집권기 그 월별 계절별 핵미사일 활동 건수입니다. 그 이 부분에 이제 전체 월별 집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제 더 명확하게 미세하게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한국에서 주요 기념일, 그다음에 미국에서 주요 기념일, 북한에서 주요 기념일 여기에 맞는 그 일종의 정치적 타이밍 이 부분까지는 같이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 생략하고 일단 전체적인 월별 집계만 내봤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에서 3월이 가장 많은 발사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 19건, 5월 28건. 그래서 3, 4, 5월이 통상적으로 가장 38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많이 쏘는 시기로 계절적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과거 2017년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그 원인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거 폴 이글, 키 리졸브와 같은 훈련들이 이 시기에 열렸고요. 그 시기에 뭐 쌍용 훈련도 이제 같이 열렸고, 그래서 통상 그 대규모 훈련이 한 달에서 두 달여 가까이 진행되는 이 기간에 상당 부분 북한이 대응 차원에서 핵미사일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배경 요소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기별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시기에는 이런 계절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시기 역시도 상당 부분 그 3월이 상당히 많은 횟수로 잡혔습니다. 3월이 31회로 최다였고 5월이 28회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김정은 시기에도 역시 3월이 핵미사일 때문에 가장 많고 전통적으로 많았던 5월 역시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그런 추세를 역시 김정은 시기에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3월, 4월, 8월, 10월에 주요 한미연합 연습이 굉장히 활발하고 활발한 것에 이제 배경적인 요인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시기에 와서 좀 달라진 것은 연중 고르게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을 제외한다면 거의 연중 고르게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이제 김정은 시기, 그러니까 2016년 전까지만 해도 연중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특정 3, 4, 5월과 8, 9월 정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최근 그 합계까지 그 더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중 고르게 발사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실험 활동월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6차까지 활동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실험한 경우가 없는 거죠.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제 갱도화된 지하 핵실험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경우에 이제 굉장히 지반이 약해지는 측면들, 근데 측정 장비가 오작동을 발생할 가능성, 빗물의 유입 가능성, 뭐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가능성,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일단 여름을 상당 부분 피하는 부분,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단단한 겨울 또는 가을 정도에 집중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풍계리와 관련된 별도의 이제 일기를 그 분석을 했었는데 이 풍계리가 사실상 그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9월 말 거의 10월 초까지도 굉장히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계리의 그러니까 그 기후적인 측면이라든가 지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한 250킬로톤 정도의 폭발을 감당하는 정도로 이제 그 집안 능력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규모 그 중대형 폭탄 폭발력을 실험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장소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분석 때 더 세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38년간 식별된 미사일 발사 건수가 176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체 총량에서 미사일 발사 건수만 보니까 176건이었고요.
그러니까 183건에서 6개의 그 핵실험을 빼고 나서 나머지 176건이 이제 미사일 발사 건수인 거죠. 발사량을 합계했더니 434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시기면 83%가 발사가 된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건수나 발사량 자체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김정은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8년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92건, 약 302발로 최대 발사를 했다라고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약 302발로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단거리 미사일 중에 수발을 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몇 개로 카운트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발을 쏴가지고 이게 정확한 통계로 잡히지 않는 건수들이 몇 개가 발견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2발로 최대 발사 건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단거리가 이제 92건에 302발이고 준중거리가 14건에 34발. 이렇게 앞에 그 아래 보시는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단거리 탄도든 단거리 순항이든 간에 단거리급 미사일이 100건이 넘는 110건이 한참 넘는 그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준중거리, 중거리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발사 건수로 본 양으로는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거리급 미사일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전체적인 그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발 실험용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다음에 훈련용 또는 한미연합 훈련 대응용으로 쏘는 경우. 그래서 크게 대응용과 실험용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됐고, 대체적으로 가장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연합훈련이나 훈련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실험을 통해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준중거리 이상 미사일의 경우 대체로 단발성 개발 실험용이 대부분으로 차지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집권 이후 연도별 핵미사일 종류별 활동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워낙 이제 좀 작게 나와서 그 식별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아래 미사일 종류별로 색깔을 표시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의 패턴이랄까요, 모양의 유사성이 좀 발견됩니다. 그 이후에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곡선 그래프, 그러니까 곡선인 그 전체적인 그래프였던 윤곽과 19년부터 22년까지의 윤곽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단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준중거리 내지는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로 이어지는 일종의 사거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발사 실험 내지는 훈련을 전개하는 것이 2014년에서 17년 나타났던 현상,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22년 나타난 현상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내용적인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유사한 패턴을 좀 보여준다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단거리급 미사일 집중 발사하다가 이후에 중장거리를 비롯한 다종의 미사일로 이어지는 발사 추이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뒤에 이제 시기 구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앞부분 소위 이제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1차 핵무기 고도화, 그다음에 19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2차 핵무기 고도화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좀 더 세분화시키면 네 시기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데 이 크게 두 시기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좀 이제 좀 약간 그래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과정에 단발성 발사와 다발성 발사를 일단 좀 약간 식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발사라는 거는 1회 한 발을 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발성 발사는 한 번 쏠 때 두 발 이상을 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13년 14년부터 특히 이제 2014년이죠. 14년부터 다발성 발사가 급증을 합니다. 16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다발성 발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단거리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예, 단거리 미사일들을 다발성으로 쏘는 겁니다. 보통 뭐 5발에서 뭐 6발 쏠 때도 있고요. 보통 적게는 2발, 3발 정도를 계속 쐈습니다. 뭐 심할 때는 뭐
그 프로그 미사일 같은 아주 비유도성 전술 무기 같은 경우, 전술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발을 30발 40발 나눠서 이제 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보유하고 있던 단거리 미사일을 마치 소진하려고 일부러 하는 그런 행동처럼 굉장히 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2015년에는 단발성 미사일이 조금 증가하고 다발성 미사일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 2016년에는 단발성 발사가 늘어나고 다발성 발사가 줄어들고, 17년에는 단발성 발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발성 발사가 줄어드는 이런 형식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4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이 단거리 발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이어지는 소위 다발성 발사에서 단발성 발사로 이어지는 소위 대응용, 훈련용 또는 확인용으로 쏘는 단거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다가 끝에 가서는 단발성으로 실험용, 준장거리,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근거리 유도무기 체계 개발 및 고체 연료 개발을 시작하면서 다발성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폭 확대했다라는 거고요. 이 시기 기존 보유 미사일의 능력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량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무기를 소진하는 다발성 발사가 다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초기 샘플 시제품을 생산하고 모방과 개량의 반복, 진화적인 모델 업데이트 통해 결과적으로 ICBM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제 1차 핵무기 고도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차 이제 핵무기 고도화라고 표시한 2019년, 물론 이제 2차 핵무기 고도화를 그 2021년 8차 당대회 때부터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화한 시기는 그때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2019년에 신형 단거리 미사일 KN-23, 24, 25를 집중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19년부터 2차 핵무기 고도화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2018년에 휴지기로 과연 볼 수 있느냐, 물밑으로는 개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은 그 연속성을 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2차 핵무기 고도화를 보면은 유사하게 그 단거리 미사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 실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21년 와서부터는 단발성 준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와서도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단발성으로 쏘는 발사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거기에 SLBM이라든가 또는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같이 단발성으로 쏘는 소위 무기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은 2017년과 다른 거는 다발성 발사 역시 증가인데, 이 다발성 발사가 실험용이 아니라 이미 실전화를 위한 일종의 훈련용, 그 다발성 발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그 개발용 그 단발 발사와 훈련 및 실전 배치용 다발 발사가 동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 직후에 이제 전략 국가를 선언하면서 북한이 1차 핵무기 고도화,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대한 협상 모색기, 그 다음에 대미 압박 및 핵무기 고도화 재개 준비기, 그 다음에 2차 핵무기 고도화, 그러니까 소위 대외적인 공식화기, 이렇게 이제 네 시기로 나눠서 북한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그림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 개발과 전력화, 그다음에 전력화가 좀 더 심화되는 단계로 해서 이제 그 약간 사이즈를 크게 달리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시면은 2차 핵무기 고도화죠.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2차 핵무기 고도화의 목표는 어쨌든 신형 또는 개량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화하는 데 목표가 두어진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핵무기 고도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진다.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고 그것을 실전화하는, 그리고 소위 이제 전술핵 배치를 소위 이제 작전하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SLBM 등 개발 및 실전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거리급 실전화. 화성 12형 개량령 같은 경우 올해 검수 마치고 실전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번째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이게 이제 소위 최근에 화성포 17형인데 화성 15형 개량형 내지는 새로운 신형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 정찰위성 발사. 이렇게
그래서 2019년, 2020년 주로 두 발 이하의 단발성 발사 위주의 개발에 이제 상당히 집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21년부터는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신종 무기들의 실전 배치 및 운영을 동시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대체로 미사일 종류별로 한 발에서 세 발의 실험용 발사가 주를 이루어 진화적 모델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발 시스템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좀 일단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표는 그 물론 이제 2018년까지의 통계의 부분인데 이제 아직 여기에는 지금 동북아의 그 주요 국가들의 그 핵미사일 개발 현황을 동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아직 포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나중에 책자로 나올 때 이제 그게 포함될 텐데요. 이제 뭐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제 아까 그림의 유사성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추이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의 증감 추이를 보면은 매우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주변 국가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북한의 개발 동향이 상당 부분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아주 일치한 지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를 한번 나중에 이제 책자로 분석할 때는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명칭 관련, 그러니까 미사일 종류를 식별하는 부분인데요. 어, 북한 미사일 명칭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 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로켓에는 별 행성 이름을 좀 주로 이제 부여해 왔죠.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 모두에. 그래서 형은 개발 중인 미사일, 호는 개발 완료된 미사일로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게 지금 맞는지는 더더욱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현재까지는 형은 대체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미사일 사거리별 구분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고요. 북한 미사일 내부 제식 명칭은 주로 지대지 미사일은 화성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SL 기반 미사일에는 북극성,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에는 금성,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은 화승총, 번개. 근데 화승총은 뭐 거의 이제 요즘 번개 5호, 6호, 7호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순서대로 번개 번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은 수성포, 불세 이런 이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그 북한의 미사일 종류를 그 식별해서 이것이 아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분석하는 기관과 식별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국방정보 탄도미사일 분석위원회가 분석한 거는 한 2년 간격으로 지금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2020년이 이제 그나마 최근 버전이죠. 최근 버전인데 13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수가 적은데 이게 실전화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예를 들면 KN 23, 24, 25 같은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거는 19년도에 개발 중이었던 사항들을 실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마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이제 그 독사 이게 이제 KN-O2로 보통 이제 불려왔던 독사죠. 러시아 교재를 갖다가 이제 모방 복사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미 이제 사용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 이거는 이제 도태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군 관계자들도 이제 독사는 사실상 이제 이거는 도태됐다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명단에서 이 기록 저기 리스트에서 빼는 경우가 이제 요즘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미국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과학자연맹에서 이제 북한 핵 전력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최근 업데이트한 거죠. 총 22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지 미사일, 기타 투발 플랫폼 해가지고 두 개 섹션으로 나눠 있고요.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게 단거리가 6종, 화성 11 여기에도 이제 독사가 포함이 되는 게 화성 11이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를 여기다 넣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성 5, 6형, 그다음에 KN 23, 24, 25. 그다음에 준중거리 4종에는 화성 7형, 9형, 그다음에 북극성 2형,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다음에 준중거리 2종, 장거리 3종. 근데 기타 이제 투발 플랫폼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1종, SLB에 6종을 넣습니다. 그래서
북극성 1, 3, 4, 5, 6 미니까지 포함시켰는데 다소 좀 과대하게 이건 좀 짓게 된 게 아닌가라는 또 약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식별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발표 내용 자료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오늘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지금 배포된 자료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그 식별한 내용과 군 관계자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추려낸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중에 이제 군이 정확하게 국방백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식별된 거를 발표하기 전까지 미리 공개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토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일단 저희가 먼저 공개를 했는데요. 대략 수를 보면 여기 역시 그 독사죠. KN5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태된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빼는 이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현재 그 저희도 그렇게 이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RBM이 그러니까 신형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근접 그 유도 무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SLB 소위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6종. 그다음에 준중거리가 2종. 그다음에 중거리가 7종. 그다음에 ICBM이 5종. 그다음에 SLBM이 5종. 순항 미사일을 제외한다면은 지대지와 관련돼서 또 SLBM과 관련해서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식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공개는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이 탄도미사일 그 식별된 것 내용들을 보면은 다 신형급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그러니까 화성 6 그러니까 스커드 BC만 제외한다면 이게 이제 1988년 정도 작전 배치된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스커드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2017년 이후부터 다 등장했고 또 배치되거나 그 실험대 훈련용으로 발사되거나 열병식이 공개되거나 아니면은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의 그 재원들이 상당 부분 최근에 최신 개발 모델들이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최종 그 발간되는 분석 자료에는 포함시켜서 상세하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핵미사일 창간 활동을 좀 봤는데요. 다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에 공개된 창간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된 창간 활동이라는 거는 창간을 했으나 비공개됐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공개된 창간만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개됐다라는 건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창간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공개된 창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총 61회의 창간이 있었고요. 전체 핵미사일 활동 중에 42%의 창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뭐 최소한 두세 번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두 번 정도를 이제 창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가 창간한다라는 것은 대외적인 메시지 정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떻든 이 무기 개발 자체를 이렇게 공개화하고 그것을 지도자를 통해서 주목을 끌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메시지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중심의 창간은 공개하고 실패 경우 비공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핵미사일 활동의 42% 창간율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 전체 핵미사일 활동 중에 실패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준중거리, 중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었고요. 단거리에서도 많이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패를 사실상 이제 창간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 미사일 무기 체계 개발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개발 초기, 그다음에 성숙기, 완료기 시점으로 본다면 개발 성숙기나 완료 시점에 창간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창간율을 그 보시면 좀 유의미한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요. 2014년과 16년은 핵미사일 발사 실험 중 실패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간
비공개를 상당히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참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2014년에서 16년 보시면은 참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2017년, 2020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4년부터 2016년에 쏜 주로 이제 실패한 미사일들은 기존에 다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돼 있고 낙후돼 있는 기존 미사일들을 대거 소진하듯이 한번 쏴보는 그런 자기 뭐 내부적인 기능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미사일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다량의 이제 발사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실패를 했다라는 거고, 그 실패에는 참관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2017년, 2020년에는 90% 이상 참관율을 보여줍니다. 거의 이제 뭐 이때는 거의 대부분을 다 참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발 성공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시기는 어떻든 대외 메시지 발신에 굉장히 목적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이 아마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고, 그 개발 계획의 막바지에 어떻든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를 낸 것을 통해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라는 목표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는 중요 무기 실험의 성공의 경우에만 선별적인 참관을 하고 또 그걸 공개하는, 그래서 개발 무기보다는 실전한 작전 직전이나 이미 실전화된 무기 훈련에 주로 이제 참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핵미사일 활동에 비해 참관 공개 수준을 줄인 배경에는 전략적 전술적 가치가 큰 무기를 중심으로 대외 메시지 정도에 집중하고, 대내적 성과 가시가 필요한 타이밍, 또 무기 실험 및 훈련의 일상화를 강조한 차원에서 상당히 선별적으로 참관을 줄인 것이 아닌가, 또는 공개를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참관 중에서 좀 더 참조하시라고 한 건데요. 미사일 종류별로 김정희 참관 건수를 보면 단거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3건이 됩니다. 33건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ICBM 7건, 그다음에 MRBM 소위 이제 중거리 미사일 5건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술 유도 무기 및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된 참관을 양적으로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은 한미 연합훈련 대응용도 있고요, 또 신형 무기 개발용으로도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신형 무기 개발고, 그다음 개발 및 실전화 중심의 참관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2021년부터는 신형 개발 및 실전화, 그다음에 또 한미연합훈련 대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성격에 참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전술 핵무기 및 ICBM 전략 핵무기에 집중된 참관을 했다라고 이제 크게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억제하기 위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개발에 북한이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음으로 참관 비중이 큰 ICBM이나 MRBM이죠. 중거리 미사일 등은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등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 대미 억제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화하는 의도가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사 장소별로 이거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정밀한 몇 개의 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큰 틀에서만 좀 보여드리면은 2022년 12월 현재 발사 장소는 51곳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7월 조사 때 30곳이었거든요. 근데 51가 됐다라는 것은 21곳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사이트가 고정되건 아니면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고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떻든 발사 사이트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장소가 크게 다양화되고, 특히 평남, 평북이 6곳씩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함남, 강원, 항북도 각각 3건, 2건, 2건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평남, 평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뭐 어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지금 분석이 안 들어갔지만 내륙을 통과한 동해 쪽 발사가 몇 개가 되는지, 또 서해에서 서해로 쏘는 방식, 그다음에 동해에서 동해로 쏘는, 동해안 쪽에서 동해로 쏘는 방식, 이걸 네 가지 분류를 구분했는데 내륙 통과형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김정은 최근 시기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내용은 결국 평남 평북에서 사이트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내륙을 통과해서 동해 쪽으로 발사하는 실험 발사, 훈련 발사, 이것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만큼 이제 비행 거리를 확보한다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상당히 지리적 요인으로 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그 사거리를 아래쪽으로 돌리면은
남측 주요 타격 지점을 고려한 장소 배치로서도 의미를 좀 상당히 가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일단 간략하게 지금까지 그 나온 통계 자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오늘 제목처럼 어떤 패턴을 좀 읽고 전략적 의도를 좀 파악하는 부분은 조금 심화된 형식으로 해석이 달려서 책자로 이제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중으로 이제 발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만 오늘 확인하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시간 관계상 먼저 그 두 분 토론을 듣고 나서 더 추가적인 토의 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재밌었고 앞으로 책 나오면 다시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미사일 활동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미국에서도 CSIS, NTI 뭐 이런 회사들, 이런 연구소들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이런 회사들이 내놓는 자료들은 업데이트는 빨라서 보기는 좋은데 분석이 약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특히 미국에서 북한을 다루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뭐 특징이랄지 특성이랄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디테일들, 개별 국가의 특성을 연동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분명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 박사님이 17년에 내셨던 페이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작업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강점은 역시 다 분석에 있을 것이고 그 분석을 더 강화하시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경쟁력을 계속 세워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석을 기반으로 사실은 연구나 작업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NTI나 CSIS 같은 이 회사 연구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연구의 큰 함의로 놓고 보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군사력 구조의 재편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이라는 나라의 군사력 구조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지상군 전력 체계로 예컨대 6.25 스타일의 전쟁을 상정을 하고 이루어져 있는 구조였다면 미사일 중심 구조로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되고 있는 최근의 한 10년의 상황을 이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와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미끼를 지금 딱 던지셨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어프로치가 가능할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 배분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때는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민군 각 부대들이 후방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병력들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각 인민군 부대들이 스스로 뭐 외화도 벌어야 되고 장마당에 나가서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인민군 부대들에게 경제적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일정 부분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90년대 후반 이후로 최근까지 우리가 봤던 북한 군의 이른바 특수 단위화 내지는 기관 분위주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었겠죠.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이런 기관 분위주의나 특수단위화를 강력한 것으로 경계하고 모든 자원의 통제를 중앙으로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경제정치의 기본적인 기조인데 이것 역시 아마도 미사일 전력 중심 구조의 재편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대규모 병력 유지보다는 미사일 전력을 빠른 속도로 많이 생산해내려면 중앙으로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전처럼 하부 단위의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중앙에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이 경제 정책과 이 군사력 구조의 재편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해설이 나오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최소한 어쨌든 이제 미사일과 테러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어려워진 것은 분명히 맞아 보여요. 뭐 이거 특히 앞으로 생산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컨대 스커트 B 씨가
지금 이제 이 표에는 스쿼드 BC만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직 수량으로 따지면 스쿼드 BC가 훨씬 더 압도적인 수량이긴 할 겁니다. 그 스쿼드 BC를 새로 개발된 이 화성 23, 24 계열들의 신규 미사일들을 얼마나 빨리 대체할 수 있는지는 생산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경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사일 전력 구조 자체도 고도화 현대화하는 그 경로 자체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보여주신 결과물들의 중요한 함의인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17년 사이를 가르시고 그다음에 18년 쉬었다가 19년부터 최근까지를 두 개의 큰 이 패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탁견이신 것 같고 예컨대 초기에는 단거리 다발성이었다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장거리 단발성으로 넘어가는 같은 패턴이 보인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좀 중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드는 것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2013년, 14년의 전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13년부터 17년 사이에서는 오히려 뭐랄까요 대미 한미 측의 연합훈련 등등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그런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당시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 그다음에 실크웜 이런 것들을 주로 쏘는 와중에 300mm 같은 체계들을 군데군데 섞어 쏘는 방식으로 진행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응 맞대응 기조에 오히려 초점이 있었고 개발은 약간 좀 덜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이었다면 최근 17년 이후로 그러니까 19년 이후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맞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SA5를 건져 올렸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은 분명히 보면 중간 중간에 이 맞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 미사일들을 끼워 넣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13년 이후로 17년까지는 이 맞대응 기조를 유지해서 구형 미사일을 쏘는 거에 초점이 있고 신형이 부수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인 것 같다. 오히려 신형을 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맞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목적으로 구형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9년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여기에는 핵무력 보유를 선언했다라는 것이 아마 큰 폭의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믿는 국가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군사적인 위상이 이전과 절대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믿고 싶어 하죠. 그리고 초기 핵무기장 완성을 한 초기 국가일수록 이런 믿음이 더 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요만큼 움직일 때 한 미치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간이 커졌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의 함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내적으로도 이미 우리는 안보가 완성이 됐어라고 선언을 했으니 실제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대내적인 과시의 용도가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세졌어라는 억지 효과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19년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은 13년, 17년과 패턴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핵보유라는 기점, 핵보유 선언과 핵보유 기정사실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 무게중심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핵 전략 차원에서의 함의를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분류해 줬던 두 개의 큰 피리어드 14년, 17년과 19년, 22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4년, 15년에는 아시다시피 영내 한반도 거부 억제에 해당하는 단거리 전력들 미사일들을 주로 쐈고 16, 17년에는 대미 본토 능력 혹은 중거리 괌 타격용 화성 12형 이런 것들을 주로 과시를 해서 응징 억제 능력들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18년 쉬고 19년, 21년에는 다시 영내용 한반도 거부 억제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쏘고 22년 들어서 이제 ICBM 발사가 재개가 됐다라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핵전략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거부 억제에서 응징 억제로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초점이 점점 발전하는 이 단기 피리어드 내 3, 4년간의 단기 피리어드 내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왜 이럴까를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드는 생각은 단거리들을 잔뜩 쌓아놔서 분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더 이상 쉽게 말하면 그 뭐랄까 면역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국제사회나 한미 측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도 그냥 이전까지의 단거리 미사일들이 쌓아 올려왔던 이 분위기의 고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대응에 있어서 수위를 세게 높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아마 패턴이 존재하는 게 이렇게 계산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 지적이지만 자꾸 북한의 미사일이 이 응징 억제용이야 거부 억제용이야라고 둘 중에 하나의 목표에만 꽂힐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없다. 응징 억제와 거부 억제가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지금 보여주신 이페소들에서 나타나는 바이고 두 개를 모두 한꺼번에 사고해서 피로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평양이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신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15페이지 그림에서 보면 이 단계를 잘라 주시면서 13년부터 17년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 주셨는데 이거는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년, 21년과 22년 이후로 분리해 준 것과 같은 기조로 13년, 14년은 단거리 위주였고 16년, 17년은 거기에 장거리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더 핏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남 평북의 증가, 발사 장소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인데 주로 평남 평북에서 쐈던 미사일들을 보면 대부분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성 12형, 15형, 17형 등등이었죠. 이 미사일들은 대부분 중거리 이상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사거리 확보를 위해서 평남 평북이었을 거야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미사일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이 몇백 킬로 차이가 그렇게 큰 중요한 차이였을까? 그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실리였죠. 그 미사일 지원 시설, 조립 시설과의 근접성 때문일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성 15형이나 17형 같은 이 중후장대형 ICBM 텔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근처에서 쏴야 되는 문제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나 어쩌면 이거는 좀 과감한 좀 지나치게 과감한 해석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 예컨대 한북이나 강원보다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신경 쓰고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너무 과감한 해석이라고 하시면 이제 욕하시면 받겠는데 북한이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ICBM이고 대부분 IRBM은 ICBM의 미사일들인데 이 미사일들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재래전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아마 미국의 디스아밍 포스 스트라이크의 1차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디스아밍 포스 스트라이크가 재래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미국의 핵전력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평양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트레시홀드죠. 인구 밀집 지역에 이 미사일들을 박아놓으면 평양 입장에서 계산하기에는 그러면 미국이 이 동네를 핵으로 때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지. 근데 뭐 그 순환공항에서 자꾸 쏘고 있는데 순환공항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20km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은 핵전력을 과시하고 핵전력을 단거리 그러니까 전술핵을 실전전력으로 쓰면서도 이 ICBM들을 생존성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핵 보복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인구 밀집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아주 과감하게 해보는데 반론 있으시면 얼마든지 제가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거는 그 북한 미사일 개발과 전 세계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지금 어쨌든 무슨 북한의 미사일 활동 특히 개발 활동들을 이런 식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미사일 트렌드 혹은 동북아 주요국의 미사일 개발 트렌드의 수치화된 자료와 같이 엮어 보시면 특히 그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 이런 걸로 돌려보면
그럼 상당히 재미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맨 처음에 이 군비 경쟁을 시작한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이게 중국이었는지 미국이었는지 아니면 북한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연구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북한의 미사일이 독립 변수고 다른 나라들의 거가 종속 변수인지, 아니면 그 흐름이 예컨대 중국에서 시작된 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한국,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북한에서 시작된 게 한국, 일본으로 넘어와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지, 이런 식의 인과관계들을 이 관계들의 순서를 추적할 수 있다면 대단히 재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소규모 토론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은 특별히 통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다 들은 다음에 홍 박사님이 필요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석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홍민 실장님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고요. 참 필요한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체계적인 어떤 통계화를 이제 목적으로 두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연구 보면서 연구자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그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동안 이제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좀 약간 너무나 단편적이고 좀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주장하고 뭐 그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홍민 실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북한이 그동안 했던 거는 어떤 일정한 흐름이 분명히 있고 나름의 어떤 패턴, 의도를 가지고 해왔던 측면이 있어서 이런 축적된 어떤 이런 기반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의 행동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전략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이 핵무력 법령 이제 발표하고 났을 때 뭐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갑자기 무슨 새로운 독트린을 채택한 것처럼 뭐 이렇게 발표도 뭐 분석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 동안에 쭉 지금 뭐 전문가들이 봐왔듯이 이 어떤 뭐 전쟁 억제, 작전적 사명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동안에 이런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나 개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미 사실은 좀 다 추론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그 법령은 사실 그것을 좀 확인해 준 바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 반응은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지금 연구하신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우리의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좋은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몇 가지 좀 질문으로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제목은 이제 통계 패턴 전략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통계에 오늘은 좀 중점을 두셨고 그것을 해석하고 전략 부분은 이제 또 추후 연구나 이제 또 연초에 또 하신다니까 이제 이미 다 이제 구상은 하고 계실 텐데 주로 이제 해석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혹시나 이제 연구에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미사일 이 패턴은 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뭐 집권 시기별로 뭐 이렇게 해석을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성격으로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좀 약간 무력 시위 성격으로 뭐 보는 그런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필요성, 개발 측면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아까 그 뭐 말씀하실 때 뭐 단발성, 다발성 할 때 이미 그런 그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이게 또 무력 시위나 어떤 기술적 소요나 이게 사실 또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무력 시위 성격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념일이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뭐 어떤 정치적 타이밍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랑 연동돼서 뭔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북한 미사일의 어떤 건 기술적인 진화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런 어떤 정치적 타이밍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북한이 나름 지향하고 있는 어떤 핵 전략 독트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분리해서 한번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뭐 이렇게 그 질문 겸 이렇게 코멘트 드리는 거는 여지까지의 이 북한이 보여준 행동들, 패턴, 데이터들은 이제 아주 충실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 관심은 앞으로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무한정 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 한 나라의 뭐 이런 전력 증강이라는 게 멈추진 않고 계속해서 현대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안정화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수준까지 가는 지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뭐 핵 이 보유국들이 보이고 있는 패턴들 보면은 사실은 계속 어느 정도 현대화는 되고 있지만 뭐 급격하게 지금 막 양적 질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본적인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어디까지 갈 건가, 약간 이런 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패턴을 분석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뭐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이거과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어쨌든 지금 김정은 집권 시기에 굉장히 양적으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화된 이런 그 미사일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질적인 수준으로 뭐 전환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포인트는 있는 건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제 관찰해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 있는 어떤 지점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군비 경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이제 계속해서 저렇게 고도화되면서 한국군도 뭐 이제 재래식 첨단 재래식 전력 3축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이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력 증강이 어떤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또 비핵 억제 능력 이런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혹시나 앞으로 뭐 이번 연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패턴들도 한번 좀 해볼 수 있으면 그런 건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이 핵 위협과 관련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제 비핵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고요. 이제 그 가능할지 뭐 어려울지 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어떤 정책적 목적에서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핵무력 고도화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정화에 접어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군비 경쟁의 관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핵과 관련된 이제 군비 경쟁은 크게 보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생존성이 확보되느냐, 또 그 억제력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엔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이제 뭐 미사일 방어가 될 거고요.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무디게 하고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북한의 계속되는 어떤 또 핵미사일의 어떤 그 고도화를 또 자극하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전력의 생존성을 자꾸 위협하면 사실은 북한은 또 멈추지 않고 또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패턴을, 지금 북한의 어떤 통계 패턴 전략을 봤지만 우리 한미의 활동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어떤 패턴들도 혹시 나중에
이 연구가 가능하실지 한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떻게 저기 홍민 박사님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워낙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향후 이게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그 토론 들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분석 섹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2017년 통계와 분석에는 없었던 좀 내용이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게 포함이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 동안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무기들을 이제 캡처를 다 해서 이제 그런 일종의 약간 행렬도 형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각 무기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 열병식 등장 무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열병식 등장 이후에 실험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배치식으로 어떻게 그게 연계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계량 모델로 넘어가는지 일종의 이제 그 과정들을 순전 이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그 모양으로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게 시간도 공도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다가 약간 이걸 기술적으로 이제 비주얼을 표현하는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아쉬운데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저희 연구원이 수집한 자료와 제가 이제 일부 같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거. 그러니까 열병식 이 분석만으로도 엄청난 사실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 종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등장하기 전에 각 종대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종대들을 다 전수는 안 했는데 이후 후반부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한 3년치 정도, 4년치 정도의 열병식의 종대를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대 재편들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러 영병식 통해서 이런 종대, 이런 부대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황익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상당 부분 미사일 중심의 개편과도 연관돼서 해석할 부분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 그 황익도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군비 경쟁 포인트 시작 지점이나 인과관계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 사실 하고자 하면 한두 끝 없이 들어가는데 제가 일단 단순하게 가졌던 거는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하거나 등장시켰던 무기가 소위 이제 주변국에서 유사 무기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사 무기 체계가 대체적으로 언제 소위 이제 개발되고 실전화되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밟았는지 이제 거기에 맞는 궤적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좀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약간 과거 러시아로부터의 유입 또 우크라이나나 뭐 여기서부터 유입 또 한편에서는 중국 모방형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란과의 커넥션 측면에서도 이란이 선제적으로 뭔가 실험을 먼저 하면은 뭐 북한이 후발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약간 양상 이런 것까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각 무기 종류별로 그런 소위 이제 경향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변국의 무기 개발 패턴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비교하는 부분이 사실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익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요하게 시작 지점 어떤 주변 국가의 무기와의 인과관계가 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소위 이제 서로 사슬에 묶여 있는지 연쇄성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 집필되는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타이밍이 이번에 이제 빠졌는데 이게 사실 이제 2017년에도 정치적 타이밍을 계산해서 이제 계산이 아니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정치적 타이밍이라서 정치적 타이밍과 군사적 타이밍 두 개인데 정치적 타이밍은 소위 이제 그 한국의 아니 저기 북한의 기념일 명절 사회주의 명절 주요 기념일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일정 대선 그 다음에 주요 기념일 한국의 정치 일정 주요 기념일 이렇게 이제 세 개 층위로 이제 나놓고 거기에 뭐가 얹혀지냐면은 한미 양자 정상회담 또 다자회담 이런 걸 쭉 이렇게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들을 갖다가
2014, 12년에서 17년 그 시기에 그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외교 일정은 외교부 사이트에 가면 전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전부 다 그 표를 그려놓은 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그 위에다 얹히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봤던 그 결과는 크게 보면은 정치적 타이밍과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북한이 해서 한 건지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상당히 관계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던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지금 분석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는 연관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종석 부소장님이 정확하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길을 간다 그럴까요? 자기 프로세스와 자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는 방식이지 과거처럼 이제 이 정치적 타이밍을 많이 고려했다라는 거는 이 정치적 타이밍을 통해서 뭔가 주목을 받거나 효과를 기대했다라는 거거든요. 외교적 효과를 기대했다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 굳이 자기가 그 외교적 효과를 특정 다른 사람들의 정치 기념일을 활용할 필요 없이 그냥 쏴도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미 생긴 거고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전과 후로도 이게 약간 구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 타이밍과 핵미사일 활동의 상관성이 2019년 이후에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다. 연관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 경향성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후에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분석이 필요해서 이후에 책자가 나올 때 절 반영해서 이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연합훈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훈련 부분이 제일 민감한데 그냥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2017년 조사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연합훈련이 있는데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있는데 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다 북한이 인지를 하고 다 반응하는 걸로 왜냐면 연중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중 촘촘하게 진행되는 모든 거에 다 이게 반응한 걸로 해석이 할 수밖에 하게 될 수가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훈련들에 대해서 북한이 소위 이제 언어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연합훈련과의 상관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약간 그런 해석을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 무기 비교 주변국가 그다음에 열병식 그다음에 정치적 타이밍 군사적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가돼서 조금 기술된 다음에 1월 중으로 이제 저희 연구원의 출간 매체를 통해서 발간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익도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미사일 중심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고 그 체제가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는 정말 뭐 이제는 사실상 이제 해석의 여지가 사실상 크게 없는 사실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개발 경로도 일정의 초기에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상당히 약간 우왕좌왕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개발 경로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서 패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의 프로세스라는 자체가 북한식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거라서 적절하게 이제 지적을 해준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평남 평북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발사 원점을 해가지고 이제 전부 그 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평남하고 평북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평북에서 단거리를 많이 쐈는지 장거리를 많이 쐈는지 그걸 표를 전부 다 만드는 거였는데 일단 그 총 44건이 그러니까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 건수로 발수가 아니라 건수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서 총 김정은 시기에만 44건이 있었어요. 발사가 44건이 있었는데 그 44건 발상 중에 22건 절반이 그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2019년에 막 개발하려고 막 KN-23 굉장히 많이 이 기적에서 동해 쪽으로 많이 쏜 거죠. 그래서 절반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0건 정도에서 12건 정도가 장거리 쪽에 해당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나 중거리 단발성으로 쏘는 이제 그게 거의 대부분 나머지 쓰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약간 반반씩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어느 하나의 무기 미사일의 성격 때문에 그 장소를 꼭 선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두 가지 다 같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인구 밀집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위 이제 그냥 미사일 종류 이외의 변수들이 상당 부분 배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한번 계속 저도 해석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저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김정석 부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향후 연구 해석하는데 좀 깊이를 더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력 시위용과 기술적 필요성에 의한 개발용 구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 약간 이게 섞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더 섞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최근에 북한의 경향성이 일단은 기술적 필요성과 이 그 무력 시위를 굉장히 상당 부분 잘 결합시키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전술핵 탄두 탑재 모의 훈련 같은 거는 7차례 하면서 기존에 이제 이미 개발해서 어느 정도 실전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훈련용 대응용으로도 이제 쓰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격 이게 이제 어떤 대외 메시지와 대내적 메시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더 깊이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 능력을 어디까지 좀 갈 것인가, 뭐 일종의 안정화되는 지점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아마 가장 본질적인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떤 어느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제 안정성을 찾는다는 게 약간 이제 더 개발을 하는 거를 일정 부분에서 약간 멈추거나 최소한 이제 약간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으로 간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일단 기술적인 만족이나 기술적 완성에 대한 목표가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기준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약간 부분이랄까 이건 뭐냐면 이쪽에 자신들이 원하는 현상 변경의 어떤 목표가 있다 하면은 그 현상 변경의 목표가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약간 달성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성취될 때 이게 하나의 목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변의 무기 경쟁 구도 이게 굉장히 북한에게는 압박을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특히 이제 한국이 뭔가 개발하는 거에 대한 그 압박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억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억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방어적으로 어떻든 빨리 자기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경쟁적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쟁, 억제, 뭐 현상 변경, 기술적인 완성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이 경로에 어느 정도에서 수준에 멈춰야 되는지 자기가 어느 정도 와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변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인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하냐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의 학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저는 이제 약간 보면은 그 올해 북한이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전술핵을 어떻든 빨리 그 배치한다라는 거의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화성포 17형을 쓰면서 북한이 언급한 보도의 내용이 핵 전략 무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략 핵무기인 거죠. 전략 핵무기 운용 부대를 만들었다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술핵 배치 이 전술핵에 대한 작전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한 배치가 돼서 작전 개념으로 뭔가 이게 운용되는 것처럼 훈련을 하고 하나를 모습 한 덩어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ICBM 신형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략핵을 가진 것처럼 운영 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제 또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덩어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모두 사실상 그 한반도 내 미군과 한미 확장학전력에 대한 억제적 뭐 대응적 요소가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역시 미국 본토에 가다는 걸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일종의 미국의 억제적 요소 이 두 가지를 이 두 무기를 통해서 상당히 보여주려고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기획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SLBM이라든가 뭐 좀 더 기획된 변수들이 몇 가지가 더 있겠죠. 이게 이제 8차 당대회에서 예고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든 그거는 동시적으로 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년에 서해 위성 발사장 저렇게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위성을 반드시 내년에 연속적으로 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연속적으로 쏜다는 거는 다수의 준정찰 위성을 보유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발사를 위해서 저렇게 서해 위성 발사장을 저렇게 긴 기간 1년 내내 리모델링 할 가능성은 없고 장기적으로 저걸 쓰겠다라는 용도로 보여지고
그리고 2024년이죠. 2024년에 한국이 군 정찰 위성을 다수 이제 띄우고 개발해서 다수 띄우고 제가 알기로는 32기까지 띄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저위도의 초소형 위성까지 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렇게 띄우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군 전체 미사일 운영이라든가 여러 운영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정찰 자산을 이렇게 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도 여기에 굉장히 모방이라기보다는 어떻든 거기에 경쟁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성취 가능한지는 미지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은 그런 위성 능력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이제 소형 위성 발사장을 통해서 일종의 저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은 내년에 위성 발사를 통해서 사실상 뭐 북한식 양탄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핵폭발 능력과 그것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전술핵 무기도 투발 수단 그다음에 위성 눈을 갖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완성 개념이 되지 않을까 1차적인 완성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위성 발사에 상당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핵실험보다 굉장히 실용적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핵실험을 해서 얻는 실익적 측면이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전술핵 탄도 탑재 모의 훈련을 지금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린 전술핵 이미 갖고 있는데 라는 사실상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식의 소형화를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전술핵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단순히 전술핵을 위해서 지금 막 핵실험을 해서 반드시 뭔가 핵실험을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냐 저는 그거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그렇게 아주 실이 크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위성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이제 전술핵 전략핵을 실전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실익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그런 쪽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상당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개년 계획도 상당히 조기 달성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년이 3년 차인데 한 4년 차 정도에 들어가는 즈음에서 상당 부분 조기 종식을 선언하고 뭐 미국이 그 당시 이제 소위 대선 국면에서 이취임식이 이루어지는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정치적 입장과도 상당히 고려된 1차적 완성 시기를 아마 곧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는 답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꼭 그런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어느 정도 뭐 저희 토의 질문 응답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연구이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뒤에 나오는 그런 연구인데 오늘 발표한 것도 뭐 충분히 이것 자체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흥미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낀 거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미사일인데 방사포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KN-25는 또 방사포이니까 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각주를 통해서라든지 좀 확실하게 지금 보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닥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뭐 질문이 아니라 뭐 독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사거리별로 탄도 미사일을 분류할 때 MRBM, IRBM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MRBM을 준정거리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IRBM을 중거리라고 하고. 근데 북한의 명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북한이 준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발표한 것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못 받은 것. 그래서 중장거리라고 그러죠. 북한식 용어는 17페이지에 그 미사일 종류 표가 있잖아요. 사격의 부분에 표 6-1에서 말하는 그 사거리별 명칭은 북한의 구분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냥 하는 구분에다가 우리말 번역. 그런데
북한은 중장거리라고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고 그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면은 북한식 용어하고 기왕에 북한식 뭐 제식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했기 때문에 보통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핵무기 고도화를 사실은 이 연구가 미사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걸 또 핵무기 고도화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실제로. 그럼 핵무기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1, 2, 3, 4단계가 이게 일단 많이 널리 이게 그 인정이 되는, 이해가 되는 그런 구분인지, 그래서 그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핵무기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북한은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전술핵 운용 시험을 지난 10월 달에 했잖아요. 저는 김정은이 참관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전술핵 운용 시험을 했는데 미사일 시험 중에서 전술핵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몇 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 좀 적시가 되면은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때 쏘았던 것은 모르죠. 근데 전술핵 시험 발사였다라고 북한이 발표한 거. 북한이 발표 안 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술핵 시험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야지 북한이 화성 15형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이후에 계속 핵무기 고도화하면서 전술핵 시험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화성 17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장거리든 단거리든 전술핵은 이제 단거리잖아요. 그렇죠.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했었는가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몇 번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야만이 북한이 전술핵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다 북한 발표에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핵무력 고도화에서 아까 잠깐 양탄일성, 북한판 양탄일성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해요. 일단 자기네들 말로 핵 분열 폭탄하고 핵 융합 폭탄, 수소 폭탄까지 만들었다고 하고 인공위성도 띄워서 지금 돌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실제로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기능은 못하지 돌고 미국에서 그 물체를 식별을 해가지고 남바까지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핵무력 강화의 그 단계별로 해서 적시가 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에 얼른 눈이 안 띄네요. 인공위성 부분이. 예. 그것을 어떤 단계에 집어넣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공위성은 왜냐하면 핵무력 강화하려면은 인공위성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봐요. 반드시. 표적 탐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GPS 시스템, 북한도 나름대로 GPS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인공위성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핵 무력, 핵 전력에서는 이제 보통 그 트라이애드라고 하는 그 삼각인데 북한은 전략 폭격기는 당연히 안 되고 뭐 100년 후쯤 되면은 몰라도 어차피 양각 체제로 가는데 지금 잘 여기 언급이 안 된 게 SLBM하고 핵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ICBM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SLBM을 그 플랫폼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김정은이 그 국방력 강화 5대 그 중점 분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적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력 강화의 또 한 가지가 순항 미사일 부분이에요. 북한 순항 미사일 사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500에서 2,000km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탐지가 어려운 대응하기 어려운 핵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순항 미사일 발사한 게 최근에 포항 근처에다가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탐지를 못한 것 같고 그 전에 시험한 것이 한 서너 건 있는데 그 부분 할 수 있어요? 아니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고. 팔자형으로 뭐 궤도까지도 뭐 저기 북한에서 발표잖아요. 포항 근처에 떨어진 것은 탐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못한 것 같아요. 네, 못했다기보다도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탐지를 했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발표를 해야 돼요. 이거. 근데 그 당시에 하도 우리도 그 전력에서 높이고 잠수 정찰 기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놓쳤을 가능성이 좀 적다 이제. 그렇게 보더라고. 근데 탐지를 했는데. 탐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탐지를 했는데 발표를 안 했다? 이건 더욱 더. 탐지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아 쏘지 않았다. 그건 가능성이 있죠. 쏘지 않고 그냥 블러핑했다, 거짓말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블러핑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고도로 나갔는지 그게 고도가 낮을수록 잡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을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뒤로 김여정이 며칠 후에 다른 장소를 발표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비난한 모욕을 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해안선 가까이는 지대가 낮으니까 그 해안선을 따라서 낮게 기동을 하다가 나중에 팝업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SLBM 부분을 반드시 미안해요. 순항 미사일 부분을 반드시 집어내야 돼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 지금 두 번인가 1,500, 1,800 이렇게 날아갔는데 이게 다 발사 장소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순항 미사일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식별이 안 돼. 그냥 일단 북한이 팔자형 궤도에서 날았다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사실 탄도미사일 못지않게 위험한 거거든요. 뭐 그 정도로 제 그냥 의견이었고요. 시간.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홍 박사님이 답변하실 수만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계속 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북의 직접 협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남북 간의 협력은 안 할 수는 없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답변은 굉장히 두 가지 다 답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이제 그 남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기술력, 예, 핵미사일 기술력을 비교해서 얘기할 만큼 제가 이제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한국이 올해였죠. 올해 몇 가지 그냥 그 사항만 말씀드리고 올해 고체형 우주 발사체 성공해가지고 살짝 보도가 나왔었죠. 우리 한국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위성 발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북한 대응용으로 굉장히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극초음속도 있고 그다음에 SLBM도 있고 또 현무 이후의 시리즈도 있고 계속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국도 상당 부분 그 미사일 기술 자체는 상당히 이제 800km 해제 이후에 상당히 발빠르게 그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체형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위성용으로 추진체 역할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쓰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ICBM이나 다른 미사일 수단의 추진체로도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체형 우주 발사체를 성공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워낙 그 추진체를 통해서 ICBM이나 이게 사거리 능력에 있어서 상당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그러니까 이미 그 2019년 그 10월에 그 10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금강산 관광지구 편지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거친 말들을 했죠.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한 게 아니라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장문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저 너절한 거 좀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남북 관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였던 그 텍스트고 그게 사실상 이후에 북한의 여러 대남 태도로 봤을 때는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조가 그대로 가이드라인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게 강하게 더 오히려 프레임화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예전에 교류협력이나 하고 이제 경제협력하고 하는 거는 옛날에 정말 나라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어가지고 비상시국처럼 운영될 때 그냥 국력이 약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했던 거지 선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아예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북한이 예전에 그 남북 교류협력이 굉장히 한참이었던 2000년부터 2007년, 8년까지 이 기간은 사실상 굉장히 진짜 실제적으로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협력이 그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김정은식이 들어가지고는 북중 교역이 제재에 의해서 철저하게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사실상 제재가 어느 정도 고강도로 이루어져도 북중 교역이 일정 정도 북한을 유지시키고 자기 발전을 어느 정도 꾀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제재가 몇 건 더 없으면 더 활발하게 북중 교역이나 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더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굳이 정치적 비용과 행정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한국과 교류협력을 한다. 그리고 또 한국이 최근에 국력 신장에 따라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남북 관계를 과거처럼 교류협력을 하고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소위 우리 민족끼리 이런 관성은 상당 부분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핵과 관련된 이 고도화를 통해서 오히려 핵 보유 국가로서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전략 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그 고무시켜 가지고 미국과 오히려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일정 부분 안전 보장을 보장받는 체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북한이 목표로 하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의 직접 협력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아주 특수한 국면에서 한국을 활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교류협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진정성 있게 남북 협력 자체가 목적인 그런 관계를 갖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이상. 네. 혹시 그
김정섭 박사님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남북 간의 그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 기술 격차 같은 거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비밀 지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국방부가 제가 나오기 전이니까 한 2000 몇 년도인가 2019년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이 하도 이제 미사일 발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해서 우리 출입 기자단한테 이렇게 약간의 비문 성격이 조금 있지만 우리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브리핑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강조했던 거는 우리는 사실은 북한만큼 그렇게 과시를 안 하니까 덜 알려져서 있어 그렇지.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사일 수량도 적지 않고 거의 비슷하고 조금 많은 수준 뭐 이렇게 그 당시 평가를 했고 또 이 정밀도 정밀 유도 뭐 이런 면에서 이 미사일 기술 수준은 우리가 더 높다. 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탄두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이제 재래식이 아니라 핵탄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그건 아직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전반적인 미사일 수량이나 어떤 미사일 그 외에 어떤 기술 수준 사거리를 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못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기자들 그렇게 좀 브리핑했던 적이 하나 있고요. 그 아까 두 번째 저 질문하신 거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민 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뭐 우리 남한하고 같이 뭐를 이렇게 해보려는 인센티브는 적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일정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대하는 이제 그 어떤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럴 것 같긴 한데 다만 북한이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는 북한은 계속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으로서야 거기가 출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이 미국한테 접근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 보장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걸 사실 좀 다변화하는 거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항상 추구해왔던 바기 때문에 에, 우리의 어떤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한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하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다져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북한의 저 핵보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이제 그거를 에, 이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냐 낮아지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핵보유의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제재가 됐든 어떤 군사적 압박이 됐든 북한이 핵보유로 인한 비용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면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어느 정도 사실은 어떤 남북 간에도 어떤 전략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관리해 나간다 군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외에 남북 관계도 조금은 더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좀 길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얘기하신 소위 그 안정화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마구 경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좀 우선해지는 그 평형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주 나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국면에서의 남북 대화라든지 관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 같아요. 예. 혹시 황일도 교수님이 뭐 민간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시니까 우리 그 능력의 차이 같은 거 간단히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예, 뭐 다 좋은 말씀들 주셨고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사일이라는 물건은 정밀 기계 공업의 산물이죠. 정밀 기계 공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당연히 미사일 능력에 좌우되는 거지. 그 부분에서 남북한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거에 뭐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포텐셜로만 따지면 당연히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의 그 기술이라든지 능력의 차이가 기준에 따라서 많이 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칼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전쟁에 쓸 칼을 만드느냐 그런 차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에 쓰는 칼을 잘 만드는 사람, 저기 공장은 제조업자는 전쟁에 쓰는 칼도 잘 만들 수 있다. 안 만들 뿐이지. 그래서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한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거의 우리 자체 개발한 로켓을 사용해서 좀 더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역량을 더 발휘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특별히 사회자로서 역할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사회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요.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홍 박사님하고 또 두 분 토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